요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가? 계산법은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 내가 받아놓은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가지고 거기서 3억은 무조건 까줘요. 3억은 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좀 미안하니까 많이 깎아줄게. 또 60%를 확 깎아줘요. 그냥 이유 없이 60%또 공제해줍니다. 그냥 40% 공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자율을 곱한다. 근데 이 간주 임대료 이자율은 연 1.8%야. 연 1.8%를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해요. 그 다음에 너가 혹시 임대사업 하면서 들어간 이자 같은 거 있니? 이자 같은 거 있으면 그거는 내가 빼줄게. 그게 너의 간주 임대료야. 간주 임대료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이자가 좀 낮게 잡아주고 60%도 깎아주고 3억도 까주니까 요것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많이 안 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다 전용 85짜리, 그러니까 25평 아파트 있죠? 전용 25평, 분양 30평에서 32평 정도? 요 정도 아파트들을 많이 사죠. 요게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 아파트들을 샀는데 내가 5채를 샀다. 5채를 사가지고 지금 갭 투자를 돌리고 있다. 그런 사람인데 이게 시세가 한 5억 한다. 시세는 한 5억 하고 전세를 다 3억에 올 전세로 5개를 깔았다. 요걸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요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갭 투자 5채 해놓은 사람, 뭐 동탄에 해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겠죠? 요걸로 계산을 해보면 전세가 3억인데 5채니까 15억이죠? 15억에서 3억은 무조건 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이 되겠네. 12억인데 60%죠? 그러면 7억 2천이 되는 거죠? 7억 2천. 거기다 이자율 1.8%. 1.8% 곱합니다. 근데 너가 혹시 임대사업 하면서 들어간 이자 있니? 임대사업 하면서 들어간 이자 있니? 그러면 그거는 내가 까줄게. 근데 저는 올 전세라서 대출이 없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까는 거 없다. 그러면 얼마니? 그러면 1296만 원이 내 소득으로 잡힌다. 아시겠죠? 내 소득으로 잡힌다. 이걸 세금으로 내라는 게 아니고 요게 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국가가 봤을 때 3억 곱하기 5채니까 15억을 줬죠? 전세 15억은 약 이자로 치면 1년에 1,300만 원 정도는 무이자로 네가 빌린 거니까 이것만큼은 네가 소득을 번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간주한다. 간주하는 거야, 간주.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거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가 나옵니다. 소득세. 아까 분리과세 한다. 2천만 원의 분리과세는 14% 세금 내야 되는 거죠. 14%. 그럼 요거 곱하기 14% 해보세요. 그러면 1,300만 원 곱하기 14% 하면은 못해도 한 200만 원 또 내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 돈.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원래는 안 냈는데 내년분부터는 이제 한 전세 15억 돌리는 사람들은 한 연 200만 원 정도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에 여러 채를 막 보유하고 있는 갭 투자자들 있죠? 서울은 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옛날에 뭐 저도 그렇고 막 많은 사람들이 유행했던 막 지방에 소형 아파트 막 10개, 20개 사가지고 막 다 올전세 돌려놓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간주 임대료를 안 냈는데 이제는 낸다. 이제부터는 냅니다. 종합소득세면 연봉 8,800인 사람은 거의 40%대 세율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세금 세율에 따라서 이제 합산과세가 막 들어가기도 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꽤나 많이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간단한 건데 별도로 빼놨더라고요. 뭐냐?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한 세대, 한 가족이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세를 비과세 해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애매하더라.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합시다 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갑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은 2년을 보유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줍니다. 실제로.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2년을 또 전입신고하고 실제 살아야 돼요. 전입신고만 하면 안 되고 실제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생활했다는 어떤 그런 증거 자료들을 좀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면은 양도세를 아예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 근데 그 1세대의 기준이 뭐였길래 애매했는가 보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러니까 같은 주소에 살든지 뭐 같은 집에 살든지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 그냥 돈을 막 같이 쓴다. 같이 쓴다.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족을 1세대라고 한다. 1세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 배우자라는 거 있잖아요. 배우자. 요 배우자가 개념이 좀 불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았다. 무슨 소린가?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고 아내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요게 두 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혜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자고 이혼을 해버려요. 이혼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 때문에 별짓 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혼을 해버리니까 별개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가족이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거야. 면제가 된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생활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 갔다 올게요 하고 아들 잘 갔다 와. 그리고 남편이 여보 갔다 올게. 그런데 서로 이혼했어. 서로 이혼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서류상 이혼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우리 사이가 좋은데. 우리 사이는 좋아. 우리 사이는 좋고 아들한테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하고 집 팔아버리고 다시 재혼하면 되잖아요. 다시 재혼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재혼을 막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을 탈세할 수 있잖아요. 이건 탈세에 가깝죠. 탈세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꼼수를 차단한다. 차단한다. 그래서 배우자의 개념에 추가가 하나 들어갑니다. 추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배우자라고 본다. 라고 법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때릴 수 있겠죠? 세금을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애매하잖아. 아니 저 이혼했는데요? 왜 이혼했는데 왜 남편 집에 와서 밥 해주면 안 되나요? 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이혼하면은 뭐 우리 아들 보러 가면 안 되나요? 왜요? 우리가 사이가 좋으면 뭐 어때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이혼은 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잘 지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자고 이혼했지만 니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네는 안 돼. 라고 법에다 박아놨다 이거죠. 알뜰전세였죠. 알뜰절세예요. 이게 절세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이걸 절세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2018년 세법 개정안 총평을 합니다. 총평을 하면 뭐냐면 우선 종부세는 2%만 내요. 종부세는 2%만 낸다. 그러니까 98%,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라고 치면은 2%만 내기 때문에 한 5천만 명은 종부세 구경도 못하고 죽습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종부세는 구경도 못 해봐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부세가 두려워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이제 집값 폭락합니다. 니네들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미미할 수 있다. 미미할 수 있다. 왜냐면은 그렇게 낼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렇게 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자거든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이 이 아파트 한 채인 사람만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 현금도 가지고 있고 뭐 주식도 좀 있고 뭐 무슨 사업도 운영하고 뭐 개업해가지고 뭐 의사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기 때문에 2%가 내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집값의 하락이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방향입니다, 그냥.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임대사업자 하세요 라고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까 뭐 세금 좀 깎아주는데, 세금 56만원 깎아주는데 그거 내고 말지 뭐 할 사람이 태반이고요. 근데 세금 조금 아끼자고, 대출 조금 잘 받자고 그거래요? 저 같으면 안 하죠. 그래서 세금 과세가 그리 크지가 않다. 세금 과세가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 아끼겠다고 의무 보유를 하고 그 월세도 못 올리잖아요. 월세도 못 올리고 그 다음에 전세도 못 올리는데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소형 아파트 갭 투자들은 간주 임대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간주 임대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갭 투자자들 중에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은 요거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간주 임대료가 그동안 세금 부과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전세 주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간주 임대료가 이제 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세금을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부담이 확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소형 아파트 갭 투자 하신 분들은 세무사를 꼭 한번 만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뭐 두세 채 정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말고요. 뭐 저같이 막 10채, 20채, 막 30채, 뭐 50채, 100채 이런 분들은 요거 한번 꼭 한번 만나서 상담하셔야 돼요. 상담해가지고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미리 좀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시고 팔 수 있는 건 좀 파시고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근데 요게 꽤 크거든요. 저도 시뮬레이션 조금 돌려보면 요거 무시 못할 정도로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게 좀 세다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건 좀 하지 말자. 요거는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세금 아끼자고 이혼을 해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 이게 무슨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돈을 아끼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그럼 돈을 준다 그러면 사람도 죽이겠어요? 돈 준다 그러면 살인 청부도 하시지 왜?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자녀 보기 부끄러운 짓이죠. 엄마 아빠 이혼했어? 야 그거 그냥 잠깐 해놓은 거야.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 이혼 왜 했어? 그게 그 뭐 저기 세금 때문에 그래 임마. 너 뭐 야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게 뭡니까 이게? 이게 부모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부모로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로. 그러면 세금 5억을 내란 얘기입니까? 세금 5억 내면 안 되나요? 좀 낼 건 좀 내자 이거죠. 낼 건 좀 내야죠. 왜 이렇게 안 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돈 벌어도 욕을 먹죠. 그러니까 돈 벌고 욕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건 좀 내고, 그래야지 좀 나라가 좀 돌아가고 세금 가지고 또 뭐 도로도 깔고 지하철도 깔죠. 우리 집 앞에 지하철 들어오면 좋다고 하면서 그거는 세금으로 까는 건데, 그거 내기 싫어가지고 이혼을 해요?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이혼하시는 좀 말아주셨으면 좋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 갭 투자자들 좀 조심하시고요. 세무사 한번 만나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사실 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모기가 따끔하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할 정도의 돈이니까 이게 어떤 대세에 지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